공군 17전투비행단은 F-4이 팬텀 2 전투기 60대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다. F-4 팬텀은 미국이 1958년 개발해 미 공군과 해군의 통합 전투기로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전 세계 모든 전투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전투기였다. 특히 6톤 이상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F-4 팬텀은 전투기 폭격기인 전폭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우리 공군은 F-4D와 F-4E를 운영하였는데 F-4D는 모두 퇴역을 하였고 그 후속으로 FX 사업을 통해 들여온 F-15K가 임무를 이어받았다. 요즘 언론에서 F-4E 팬텀을 노후 전투기의 대명사처럼 부르는데 F-4도 한때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도 MK-82 500파운드 폭탄을 최대 24발이나 장착할 수 있으니 지상 폭격에 있어서는 유용한 전력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갔던 전투기라도 세월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지라 요즘에 개발된 각종 정밀 타격 무기의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우리 공군의 F-4E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AGM-142 파바이다. 파바이는 영어로 포파이인데 이걸 뽀빠이라고도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파바이인지 뽀빠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뽀빠이만큼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사정거리가 무려 110km나 되고 정확도는 1m이며 2m 2개의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중 가장 정확한 미사일이며 탄두 중량도 350kg이나 돼 F-15K가 운용하는 탄두 중량 230kg의 슬래머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공대지 미사일 중 가장 강한 위력이다. 우리 공군은 2000년대 초반 한 발당 20억 원에 이르는 이 파바이 미사일을 100여 발 도입하고 F-4E 팬텀 전투기를 개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7전투 비행단은 북한에 도발이 있으면 즉시 그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F-4E 팬텀과 파바이 미사일을 비상대기 시켜놓고 있다. 사이렌이 울리면 불과 30분도 안 돼서 파바이를 장착하고 이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그런데 17전투 비행단의 F-4E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 1967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있으니 이미 불복의 나이를 넘긴 기체들이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공군은 이를 더 사용하기 위해 개량의 개량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그 한계에 이르렀고 올해부터 퇴역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모든 F-4E 팬텀 전투기가 퇴역하게 된다. 그러면 이 후속 기체들은 어디에? 그것이 바로 FX-3 사업을 통해 들여올 차세대 전투기들인 것이다. FX-3 사업이 적시에 진행되어야만이 F-4E의 퇴역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이른바 보람의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국산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까지 우리 손으로 F-16급 이상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람의 사업. 40년 전 도입된 F-4와 F-5 등 낡은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공군은 이들 노후 전투기가 모두 퇴역하는 2019년엔 적정 전투기 보유대수 430여 대보다 100대가 부족해질 것이라면서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전투기 국산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면 외국산보다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만큼 군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택환 준장 공군 전력기획참모부 차장. 저희가 개발한 저희 항공기를 쓰게 되면 값싼 가격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할 때, 저렴할 때 운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성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인도네시아와 55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사업비 20%를 내기로 했던 터키가 빠지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부족한 예산과 기술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공군 전력이 낮아지고 수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충 전투기를 만들어서 전력화하면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선배님들이 만든 전투기 못 쓰겠습니다. 다시 사주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전력이냐 경제성이냐를 놓고 사업 검토만 6번째. 보람의 사업은 연구비 45억 원만 배정된 채 다시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F-22, F-35, B-1.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미국 공군의 첨단 군용기들이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앞세워 사전 징후 없이 표적을 타격하는 미공군의 위력은 이란, 북한 등 반미 성향 국가를 압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전투기까지 더해지면 중소국가 하나쯤은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 미국이 외국에서 운용 중인 노후 전투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스위스로부터 F-5 전투기 22대를 3,970만 달러에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978년 스위스에 처음 인도된 이후 40여 년 동안 사용됐고 미국 정부가 과거에 판매했던 전투기를 되살리는 이유는 뭘까? 각국 공군은 공중전 및 항공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기 역할을 맡는 항공기를 훈련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도 북한 공군 전술을 쓰는 가상적기 부대를 운영한다. 가상적기 서비스 업체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소속 A사 공격기가 미 공군 F-16, F-35의 전투기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제공. 미군은 화려한 색상의 디지털 위장무늬를 갖춘 F-16, F-5 가상적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용역회사에 가상적기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미 공군과 A군, 해병대를 대상으로 가상적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규모가 크고 원가 부담은 적은 데다 할리우드 영화 촬영 지원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수익성이 높아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드라키엔 인터내셔널은 미 공군과 5년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적기 용역 계약을 맺었다. 네바다주 넬리스,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 등을 중심으로 공군과 해병항공대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라키엔 인터내셔널은 레이더를 갖춘 A사 공격기와 L-159의 경공격기, 미라지 F-1 전투기와 치타 전투기를 비롯해 미그-21 전투기, MB-339 경공격기 등 110여 대의 군용기를 갖고 있다. 숫자만 보면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국가 공군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다른 용역업체인 에어 USA도 영국 제호프 훈련기와 미그-29 전투기 등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부품 공급 등의 문제로 미국에서 유럽,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부품 확보 문제는 가상적기 가동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군으로서는 훈련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F-5는 미군 규격에 맞춰 제작된 전투기로 적어도 기동성이 뛰어나다. 미군 조종사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기종이다. 구조가 간단해 정비가 쉽고 운영 유지비도 저렴하다. J-85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도 미국 내에서 여전히 생산 중이며 정비 전문업체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로노티컬 코퍼레이션의 경우 F-5를 비롯한 노후 군용기 창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E와 P-3 해상 초계기를 산불 진화 항공기로 개조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F-5는 냉전 시절 미국이 우방국 원조용으로 만든 전투기다 미국 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에서 사용 중인 기체를 구매해야 하는데 민간 업체가 사들이기에는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군이 구매한 뒤 민간 가상적기 업체에 불화하는 방식으로 F-5가 공급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르단 공군 F-5는 상태가 좋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태국 공군 F-5는 성능 개량이 충실히 이루어진 기체라 향후 추가 소요가 있다면 2030년쯤 재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적기 서비스 업체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소속 A사 공격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비행하고 있다. 드라키엔 인터내셔널 제공. 미국 내에서 가상적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하는 근접 공중전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공군과 A군, 해병항공대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F-22와 F-35를 앞세워 세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F-15와 F-16, F-A-18은 1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한다. 6.25 전쟁 당시 미국기와 F-86 사이에 벌어졌던 근접 공중전과는 차원이 다른 교전 능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근접 공중전에 미군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냉전 시절에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뒤엉켜 미사일을 쏘며 공중전을 벌이는 전면전 위험이 높았다. 1982년 시리아 베카 계곡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치열한 공중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하늘에서의 전면전 위협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여객기 공중납치,
미확인 항공기의 우발적 영공 접근 또는 침범, 항로를 이탈한 민간 항공기 유도 등 공중 치안 유지 관련 임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임무는 레이더만으로 수행할 수 없다.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전투기의 광학 장비로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육안이나 광학 장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하면 스텔스 성능도 첨단 전자장비도 무용지물이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기관포로 교전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근접 공중전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훈련 수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평소에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스텔스 기술의 발달도 근접 공중전의 비중을 높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J-20과 SU-57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미국의 제공권에 도전장을 내밀 태세다. 양측이 모두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다면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탐지하기가 어렵다. 결국 가까이 접근해 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첨단 장비에만 의존해 미사일을 쏘고 후퇴하는 전투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조종사의 능력으로 적기를 격추하는 근접 공중전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공군은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반 항공기 과학화 정비 훈련센터 구축, 사물인터넷 기반 조종사 헬스케어 등도 추진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대처 능력 유지 및 발전이 더 시급한 게 현실이다. 중국 군용기는 독도, 울릉도, 강릉 앞바다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감행했다. 영공 수호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 공식별 구역의 실성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은 없었다. 한국방 공식별 구역과 영공을 지키려면 철저된 대응이 필요하다. 레이더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를 포착해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육안 확인이 가능한 거리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중전의 기본인 근접 전투 기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대목이다. 한국군이 첨단 장비에 의존한 공군력 건설과 전투 능력 확보에 골몰하는 동안 미군은 예전의 전투 기술을 되돌아보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지 않은 진보는 모래성과 같다. 미군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